번식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현대식 염소 시설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층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통로를 따라 설치된 첨단 센서는 온도, 습도, 이동 패턴을 추적하여 전문가들이 환경 변화가 성장률과 수유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행동이나 대사의 사소한 이상 징후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전적 관리는 대규모 염소 생산의 핵심 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실들은 전통적인 선발 방식에만 의존하는 대신 유전체 시퀀싱을 통합하여 강력한 면역력, 높은 우유 생산량, 그리고 균일한 도체 품질과 관련된 형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육종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각 세대가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이는 동시에 무리내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중하게 고안된 영양 프로그램은 이러한 통합 시스템에서 사육되는 수백만 마리의 염소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합니다. 각 사료 배합은 섬유질, 에너지, 미량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소화를 최적화하고 빠른 근육 발달과 고품질 우유 구성을 지원합니다. 자동 디스펜서는 각 사육장에 정확한 양의 사료를 공급하여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동물이 연령과 생산성 단계에 맞춰 일관된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더욱이 건강평가는 더 이상 시각적 검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머신 비전 카메라와 생체 인식 스캐너가 자세, 털 상태, 호흡 리듬, 골격 대칭성을 평가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시스템은 즉시 현장 기술자에게 경고하여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무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만 다음 생산 단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염소가 성숙함에 따라 가공 라인은 위생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로 조율된 기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컨베이어는 각 구역 간 엄격한 위생 격리를 유지하면서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품질 등급 측정소는 비침습적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근육 밀도, 지방 분포, 조직 탄력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되는 육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오유체유는 최첨단 시설을 활용합니다. 생체 인식 패턴에 따라 작동하는 부드러운 흡입 장치는 불편함을 방지하고 유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합니다. 체유된 모유는 즉시 여과, 냉각 과정을 거친 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송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은 신선식품 소비, 분유 생산 또는 특수 치즈 제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및 부산물 관리는 현대 염소 사육 공장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과 장치는 퇴비화를 위해 유기물을 분리하고 정제수는 세척이나 관계에 재사용됩니다. 이러한 순환적 접근 방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시설이 현대적인 지속 가능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식, 사료 공급, 건강,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통합 디지털 플랫폼에 통합됩니다. 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사료 전략을 조정하고 수개월 전에 번식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된 기술을 통해 수백만 마리의 염소를 통제되고 인도적이며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육하고 가공하여 증가하는 육류 및 우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통합 디지털 플랫폼 외에도 현대 염소 생산을 형성하는 또 다른 측면은 환경 생체 모방 기술의 활용 증가입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시설에서는 산악 지형을 모방한 울타리를 설계하고 질감이 있는 등반 구조물과 다양한 고도를 조성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촉진하여 골격 발달을 촉진하고 근육 탄력을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염소는 더욱 건강한 성장 곡선을 보이게 되고 이는 우유 품질과 육질 모두 향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리는 대규모 운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지붕, 지열 난방 루프, 자동 환기 셔터는 외부 전원 의존도를 전반적으로 줄여줍니다. 많은 시설에서는 가공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아 묘목장으로 보내는 열 회수 장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생산자는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행동과학은 이제 가축 관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는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회전 브러쉬, 향기 확산 모듈, 상호작용형 사료 공급 퍼즐과 같은 풍부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자극하고 불안 증상을 줄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우유 생산량 및 꾸준한 사료 요구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축이 더 차분해지면 부상, 사회적 스트레스, 호르몬 변동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정밀 생식 기술의 발전은 업계 전반의 번식 일정을 재편했습니다. 광주기 조절, 호르몬 없는 발정 동기와 AI 기반 짝 선택과 같은 기술을 통해 시설에서는 매우 정확하게 분만 시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육아 운영을 간소화하고 최적의 인력을 확보하며 연중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장합니다. 한편 배아 이식 프로그램은 개별 암컷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수한 모계 계통의 신속한 번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영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생물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중 게이트 에어락 입구, 자외선 살균 통로, 그리고 병원균 모니터링 바이오 센서는 공기 중 및 수중 오염 물질에 대한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배송 차량은 자동 CSC 세척을 거치고 사료 배송은 반입 전 미생물 검사를 거칩니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은 고밀도 개체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밀도 개체군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상호 연결된 축사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제무역역학은 생산 전략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 시설들은 다양한 문화적 선호도를 충족하도록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살코기가 높은 가치를 지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골수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높은 요리가 요구됩니다. 수출부서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육종 목표와 가공 기준을 조정하고 해외 요리 시장의 기대에 맞춰 선적을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이러한 대응력은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체 농가의 소득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동시에 현대 염소 젖은 세계 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염소 젖의 자연스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활용하여 섬세한 디저트, 장인 정신이 깃든 치즈, 그리고 독특한 풍미를 지닌 발효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요리 시장에서는 염소젖 젤라토,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블렌드, 허브나 식용꽃을 첨가한 숙성 치즈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염소젖 생산업체들은 제품 라인을 다각화하고 전통적인 소비 패턴을 훨씬 뛰어넘는 고부가 가치 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최신 목초지 관리 모델은 재생 농업에서 염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순환식 방목 주기는 침입성 관목을 제어하고 토종 풀의 회복을 촉진하며 건조 지역의 산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건조 환경에서 염소는 또한 생물학적 토양 안정화제 역할을 하여 통제된 방목 패턴을 통해 토양 침식을 방지합니다. 가축 이동과 위성 지도로 표시된 식생대를 통합함으로써 농장은 황폐화된 경관을 복원하는 동시에 귀중한 단백질과 유제품 자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는 스마트 운송 물류의 확장입니다. 실시간 온도 센서가 장착된 냉장 트럭은 육류와 유제품이 운송 과정 내내 최적의 콜드체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블록체인 추적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를 방지하여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일부 기업은 외딴 지역 사회를 위해 드론 배송을 시범 운영하여 신선한 유제품이 고립된 지역에 지체 없이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자들은 염소와 수경 재배, 수직 농업, 그리고 재생 가능한 퇴비 시스템을 통합한 생산 생태계를 구상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영양이 풍부한 분뇨는 채소 생장을 지원하고 식물 부산물은 어린 가축에게 먹이를 제공하며 수자원은 농장의 여러 층을 순환합니다. 이처럼 상호 연결된 접근 방식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가축 관리의 차세대 주요 발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염소 생산의 변화는 기술 주도적이고 환경을 의식하며 문화적으로 적응적인 농업으로의 더 광범위한 전환을 반영합니다. 혁신이 유전학과 복지부터 가공과 글로벌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염소 산업은 효율성과 윤리가 더 이상 상충하지 않고 식품의 미래를 형성하는 상호 보완적인 힘으로 기능하는 시대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한때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고전적인 실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기 있는 애완동물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서 마치 살아있는 금처럼 탐내는 기름진 별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 이 귀중한 동물들이 어떻게 매년 사육되고 보살핌을 받고 식품으로 가공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짧은 다리를 가진 포유류의 기묘한 여정은 남미 고원지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기니피그가 수확에 필요한 최소 무게에 도달할 때까지 세심하게 관리되는 환경에서 대량으로 사육됩니다. 이후 기니피그는 다양한 요리로 변신하는데 인티레미 축제에서 제공되는 바삭하게 튀긴 키위부터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고급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오늘은 기니피그 고기의 전체 생산 과정을 공개하고 이 작은 반려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별미 중 하나가 된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기니피그가 식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동물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소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니피그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남미에서는 기니피그가 경제적 가치가 큰 전통적인 육류 공급원으로 여겨집니다. 기니피그를 국민 음식으로 여기는 페루에서는 매년 최대 6.5만 마리의 기니피그가 가공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시장과 수출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페루뿐만 아니라 안데스 지역 전체에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쥐는 같은 과케비다에 속하지만 일반 쥐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벨벳처럼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깔, 통통한 몸, 짧고 뭉툭한 다리, 그리고 온순하고 온화한 기질을 지녔습니다. 기니피그는 다른 많은 설치류와는 달리 기어오르거나 뛰지 않으며 꼬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C를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식단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어 또한 부드럽고 어린 닭고기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질감이 더 단단하고 가죽 아래에 지방이 더 많고 풍미가 더 깊고 풍부합니다. 이것이 기니피그 고기의 맛입니다. 맛이 궁금하다면 닭고기를 상상해 보세요. 고기는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고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콜레스테롤이 더 적기 때문에 기니피그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통 요리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실행 가능한 대체 단백질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페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니피그는 우리에 가두어 키우는 반면 거대한 친척인 카피바라는 남미 동부 지역의 야생에서 제한 없이 서식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니피그와 비교했을 때 카피바라는 거대한 설치류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설치류 중 가장 큰 종으로 길이는 최대 1m에 달하고 무게는 60kg이 넘습니다. 카피바라는 강, 호수, 습지, 그리고 물이 범람하는 들판과 같이 식물이 풍부한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초식성 음식만 섭취합니다. 카피바라는 풀, 옥수수, 사탕수수, 고구마, 어린 벼, 물에서 자란 채소 등 다양한 식물을 먹습니다. 또한 물에서 자란 채소도 먹습니다. 건기에는 먹이가 부족하여 수십 마리의 카피바라가 무리지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들의 채집 활동은 농부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카피바라가 차분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는 거대한 카피바라, 무리가 농경지를 침범하여 땅을 짓밟고 어린 식물의 잎을 뜯어먹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들쥐처럼 전국적인 농업 위협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카피바라는 번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제된 농업이나 합법적인 사냥을 통해 관리됩니다. 실제로 카피바라는 남미 여러 국가에서 고급 사냥감으로 여겨지며 소고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카피바라 고기는 일반적으로 훈제, 염장, 굽기 또는 소시지로 조리됩니다. 특유의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단단하고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소시지는 또 다른 일반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생선 대신 카피바라 고기를 먹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카피바라가 물속에 살기 때문에 수생동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음식과 문화생활에서 두 종류의 설치류, 즉 가축과 야생동물은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자연이 제공하는 야생의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기니피그 농장으로 여행을 떠나 이 사랑스러운 작은 동물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화제가 되는 먹이 공급원 중 하나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기니피그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품종 선택은 기니피그의 번식 효율과 육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기니피그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외모가 눈에 띄게 유사하며 특히 어린 시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컷은 생식선이 더 많아 하복부가 약간 더 높고 몸통이 다소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비샘은 성인이 되면 항문 근처에 두 개의 작은 덩어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항문에서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반면 수컷은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고 땅에 닿을 듯 낮으며 평평한 배와 부드럽고 둥근 몸통은 마치 걸어다니는 털복숭이 베개를 연상시킵니다. 암컷은 또한 일반적으로 수컷보다 작습니다. 동물의 성별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농부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비단결 같고 색깔이 균일한 털을 가진 개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점성 탈모, 피부 발적, 긁힘, 반사신경 둔화 등 여러 증상이 중요한 경고 신호로 간주됩니다. 고품질 번식용 기니피그는 일반적으로 체중이 600, 800g이고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형이 없고 소리나 움직임에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건강한 차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유전적 지표입니다. 적절한 수컷과 암컷 비율을 가진 건강한 번식용 기니피그를 선발하자마자 사육자들은 기니피그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배를 촉진하기 위해 즉시 짝짓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컷 한 마리가 4마리에서 6마리의 암컷과 함께 평화롭고 넓은 서식지에서 다른 수컷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여 키웁니다. 기니피그는 정해진 번식기가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번식이 가능합니다. 기니피그는 생후 3, 4개월부터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번식 충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짝짓기는 일반적으로 짧고 자발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여러 번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 번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암컷 기니피그가 교미에 성공하고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미가 끝나면 암컷 기니피그는 수컷 기니피그와 분리되어 임신 기간 동안 면밀히 관찰됩니다. 쥐의 경우 임신 기간은 59일에서 70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란 새끼들은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털이 완전히 덮여 있고 눈과 이빨이 나 있으며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새끼 수는 2마리에서 6마리 정도이지만 건강한 여성은 여러 시기에 최대 8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암컷 기니피그는 헌신적인 어미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건조하며 완전히 조용한 사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소음이나 방해 요소도 어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어미가 새끼를 적절하게 돌보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새끼 기니피그가 생후 한 달쯤 되면 초기 사육장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육장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기니피그는 수확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사육됩니다. 이 과정은 원하는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운영의 범위와 그 존재 이유는 사용되는 사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지는 소규모 농장이나 가족 소유 농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세심한 주의와 창의성을 기울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니피그 케이지는 동물들에게 살 곳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작은 왕국 역할을 합니다. 다루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과 이동성을 자극하는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농부들은 미니어처 성처럼 생긴 다층 케이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지에는 등반용 튜브, 나무 경사로, 여러 칸으로 나뉜 먹이통, 자동 급수기, 심지어 모래 목욕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니피그 사육은 특정 지역에서는 반쯤 취미 활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육은 상업적 목표 추구와 오락, 그리고 정서적 애착을 결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물들이 스트레스가 적고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대규모 상업 농장에서는 미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용성과 생산성을 우선시합니다. 축사는 길게 줄지어 배치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구분된 구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축사는 크기와 성별에 따라 약 10마리에서 15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닥은 압축 톱밥, 재활용 종이 또는 스마트 플라스틱 메쉬와 같은 흡수성 소재로 마감됩니다. 이러한 소재는 쓰레기가 아래 수거함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축사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악취를 조절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 시기의 영양은 성장 속도와 고기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니피그는 엄격한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 줌의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섭취합니다.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팔파나 티모시 풀로 구성된 고품질 건초는 위성 농장에서 공급받은 후 햇볕에 말려 습도 조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 건초는 고농축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니피그가 매우 좋아하고 소화하기 쉬운 천연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니피그는 매일 주변 들판에서 갓 깎은 풀과 당근, 오이, 호박, 사과 또는 연한 옥수수 잎과 같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배고픔을 해소하고 영양 섭취를 증진시킵니다. 반면 과일의 양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기니피그는 단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천연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쇄된 곡물과 콩으로 만들어 비타민C가 강화된 펠릿 사료는 농장에서 기니피그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사료입니다. 기니피그는 스스로 비타민C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관절이 붓고 눈물이 나거나 털이 거칠고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농장 직원들은 매일 동물들의 먹이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잘 먹지 않는 개체는 격리하여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기니피그에게 풀을 먹이는 것은 사육사와 이 작은 동물들의 극도로 까다로운 식욕 사이에서 벌어지는 힘든 영양 경쟁입니다. 기니피그는 약 3에서 4개월 동안 정기적인 관리와 정확한 식단을 통해 목표 체중인 900g에서 1.2kg에 도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체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기니피그의 몸은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여 피부 아래에 이상적인 양의 지방, 단단한 살, 그리고 비단결 같은 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각적, 상업적 우수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또한 이 시점은 기니피그가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들 준비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즉, 기니피그의 살을 수확하고 가공하여 안데스 지역의 특징적인 요리법으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가공 공장으로 옮겨진 기니피그는 즉시 준비실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작업자들은 도체를 뜨거운 물에 담가 털을 모두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뽑아내며 가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후 내장을 순서대로 제거하고 털, 혈흔, 기타 오염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여러 차례 꼼꼼하게 세척합니다. 세척된 시신은 준비구역에서 건조구역으로 옮겨집니다. 건조는 껍질의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고 육질의 섬유질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전체 도체를 안정시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의 천연 풍미가 유지되고 영양 성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니피그 고기는 이 단계에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제 안데스 산맥의 특징을 담은 요리로 만들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이 요리들은 남미 고원의 독특한 풍미와 문화적 유산을 담아냅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서 전통적으로 키위라고 불리는 기니피그는 이 세 나라의 요리 전통에서 단순한 요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요리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 음식을 처음 보더라도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통통한 기니피그를 마늘, 후추, 토종고추, 그리고 토종 향신료에 재워 활활 타오르는 불에 구워 껍질이 부풀어 오르고 바삭해지면서 꿀처럼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요리입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바삭바삭해지면서 구운 옥수수 향과 흙내음이 가득한 감자 향이 어우러진 향긋한 향이 은은하게 풍겨 나옵니다. 시골에서 즐기는 소박한 만찬이지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맛있습니다. 구운 기니피그인 쿠야사도 외에도 원주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다른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 햇볕에 말리거나 통째로 튀기거나 허브를 넣은 수프에 넣어 조리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풍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본연의 풍미는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존중받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나며 지방 함량이 낮고 다른 종류의 가금류에서는 보기 드문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산악 지역 사회에서는 기니피그를 삶은 감자, 구운 옥수수 알갱이, 찹쌀밥과 함께 자주 먹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박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관점에서 사랑받는 반려동물이자 전통 식량원이었던 기니피그 이야기는 인류 문명의 문화적 이중성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성, 필연성, 그리고 문화,
경제, 그리고 공감의 복잡한 교차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사회에서는 충격적이거나 잔혹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현실에 대한 적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기니피그를 먹는 관행은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생태와 역사의 문제입니다. 혹독한 기후로 가축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기니피그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생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작은 크기, 빠른 번식력, 그리고 최소한의 환경 발자국은 소나 돼지보다 훨씬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니피그는 지속 가능성, 이 세계적인 이상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 식량 회복력의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안데스 사람들은 현대 사회가 여전히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즉 자연과 문화적 균형이 깊이 통합된 식량 시스템을 사실상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이 세계화된 관점과 교차할 때 윤리적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기니피그는 상품이 아니라 순수함과 동반자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충돌은 더 넓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 문화적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서양인들이 양이나 토끼를 주저없이 먹는다면 안데스 공동체가 기니피그를 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제 생각에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인도적인 사육, 깨끗한 가공, 그리고 생태적 책임은 감정적 상징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덕적 분열을 심화시키기보다는 문화적 이해를 가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안데스 기니피그 농장을 원시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를 산업적 육류 생산과 관련된 대량 배출, 삼림 벌채 또는 사료 소비 없이 지속 가능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소형 가축 생산의 모델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불안에 직면한 세상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과학적 관심과 더불어 다른 곳에서의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화는 연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니피그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상업 농장들은 한때 조화로웠던 관행을 또 다른 착취 산업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소규모 저스트레스 환경, 윤리적인 도축 관행,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등 전통적인 사육 방식의 인도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본질을 보존하는 동시에 영양, 위생, 폐기물 관리 분야의 혁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도덕적 진보는 동물성 소비를 완전히 없애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생명체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배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무관심에서 책임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성한 안데스 제물에서 현대적인 별미로 이어지는 기니피그의 여정은 인간과 자연의 유대감이 지닌 아름다움과 모순을 모두 반영하는 거울입니다.